대한민국은 빚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방팔방이 빚천지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왜 이렇게 빚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2024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과 적자는 또 어느 정도일까요? 기업들은 2,7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부채가 있고요. 가계들은 2,200조 원에 가까운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채무가 1,100조 원을 넘었고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500조 원이 넘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얼마입니까? 6,500조 원 정도 되죠. 내가 진 빚이 아니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명목 GDP가 2,400조니까 빚이 명목 GDP의 거의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 원인데 세입 예산은 그보다 훨씬 많은 400조 5천억 원이니까 대략적으로 56조 4천억 원의 세수 적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거나 또는 세금을 덜 걷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누적으로 91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도 세수가 부족하면 당장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끌어다 쓴 적이 있죠. 아무튼 한국은행에서 빌려 쓰고도 모자라서 우체국 보험에서도 빌려다 쓸 정도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삼성전자가 11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요. 이것은 삼성전자가 52년 만에 처음 적자를 본 것인데 그래서 법인세도 0원을 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작년에 적자를 본 그 여파로 작년 이익에 부과되는 올해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것도 국세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 침체와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비상경영 중입니다. 임원들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죠. 우리나라 예산은 그동안 꾸준하게 늘어오다가 특히 지난 정부 때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수는 꺾이는데 500조 초 슈퍼 예산이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결국 2022년 예산은 600조가 최초로 넘는 초초 슈퍼 예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2024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이 656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쓸 곳도 많고 빚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지만 아랑곳 없이 빚만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나 늘어났나 체크를 해봤더니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07년 말에 비해서 지난 16년 동안 기업 대출금은 597조 원에서 1971조 5천억 원으로 330%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자, 중앙정부 채무는 또 같은 기간 16년 동안 289조 원에서 역시 1000조가 넘었습니다. 1092조 5천억 원으로 378%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죠. 다른 나라들은 빚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빚의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또 가계 그리고 국가의 빚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몇 년 전에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었죠.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빚은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빚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뭐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죠. 자, 돈의 가치가 없으니 재화의 가격이 반대로 비싸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007년에는 금리가 5%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0.5%까지 뚝 떨어져서 돈 빌리기가 그야말로 너무 좋은 환경이 되었고 또 그렇게 빌린 돈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구마구 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나라의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이 사회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된 탓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의 기업 친화적 정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의 행복경제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이렇게 빚을 늘려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냐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빚의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이유를 댔고요.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빚은 과도하지 않다 더 늘려도 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재정 지출은 37%
18%가 늘어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19%가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386조 원에서 558조 원으로 45%나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빚 말고 가계비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시중은행에 조율을 했는데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이자가 또 올랐습니다. 내린다더니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영끌한 사람들이 이거 뭐지?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니 왜 다시 올랐지? 하면서 약간 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쫄지 않고 계속하고 있죠. 왜? 부동산 가격이 금리보다 더 많이 오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신념 때문에 빚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정말 기하급수적인데요. 시중의 5대 은행,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렇게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8월 14일 기준에 719조 9,725억 원인데요. 이게 7월 말에는 얼마였냐? 715조 7,383억 원이었으니까 딱 8월 들어서자마자 보름 만에 4조 2,342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9월이 되면 시행될 스트레스 DSR 때문에 8월에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그러니까 빚을 8월까지 막 내서 일단 아파트를 사자 이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가계대출 중에도 주담대 대출이 이 대출 증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중순 현재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을 보니까 562조 9,908억 원입니다. 이 역시 지난 7월 말에는 559조 7,501억 원이었으니까 역시 보름 만에 2조 2,407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가고 올라간 만큼 또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빚이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빚이 늘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최대 5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대략 1%포인트 넘게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는 광풍을 잡지 못하고 있죠. 왜 이렇게 대출을 늘려가면서 무조건 집을 사고 볼까? 그 이유 바로 이겁니다. 분양가 더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까봐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부동산에 또 하나의 맹신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오르니까 이자 걱정하지 말고 사놓아야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여러 금융회사 3군데 이상에서 중복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6명은 다중채무자입니다. 이걸 숫자로 보자면 다중채무자가 한 4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들의 연체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도 지금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 대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돌지 않고 사업을 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죠. 자,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비은행권의 연체율을 보니까 24년 1분기에만 4.18%였는데 그중에 저축은행의 경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체율이 9.9%입니다. 엄청난 연체율입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아파트값 상승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도 서울 주요 지역과 또 수도권 주요 입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바치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고사 위기인데요. 이렇게 중산층이 힘들고 무너지면 아파트 값이라고 해서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기존의 집을 중산층에 누가 사줘야 이사를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고가의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격도 결국 뭡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빚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게 문제죠. 소득이 늘어서 빚을 감당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거품으로 진 빚, 이 빚이 차후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경기 하락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최근에 채권형 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2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미 연준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 미 연준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2%대를 보였기 때문에 미 연준도 이제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죠. 자, 그래서 빚의 규모가 사그라들 가망성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빚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해서 큰 돈도 좀 벌어본 적도 있고 또 큰 돈을 잃어도 봤는데요. 제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잃었을 때 망하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빚을 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빚 내서 주식하지 않는 거죠. 금융 투자자들 중에 가장 실력 있는 투자자가 어떤 분이냐면 리스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희 채널에 제보가 오는 것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분들의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그 큰 규모만 보고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분들의 절망감이 정말 큽니다. 지금 빚을 갖고 있고 그 빚으로 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장이 이렇게 버블이 많이 올라와 있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아파트값 우상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의 선이 넘어가면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값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다시 꺾일까, 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힘듭니다. 아파트값 지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의 버블도 계속 더 오른다는 그 희망감에 버블이 쌓이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표영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마냥 오른다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좋겠지만 리스크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저희 채널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남 불패라고 해서 부동산만 사놓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무조건 사면 오른다 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사실 강남도 장소에 따라, 입지에 따라 필패인 곳도 있죠. 서울 신사동에서 양재역 사이에 그 대로를 강남대로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로변의 건물들의 공실 상황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습니다. 이 지역이 공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1년 전에 공실이 아직도 공실인 곳도 수두룩하고 임대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실들, 그러니까 오피스들의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임대료는 내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대형 빌딩의 경우는 상장 법인들이 임차를 내거나 또는 자가 건물의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물을 제외하면 공실투성인 것이 현실입니다. 자, 2020년, 21년 이럴 때 최고가에 샀던 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5층 이하의 소형 빌딩들이 매물로 지금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인 상태로 건물을 살 때 받았던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건물들이 아주 질비하다는 건데요. 2020년, 21년 강남의 모든 땅, 모든 건물이 최고가를 달릴 때였는데 그런데 그럴 때도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해서 대출을 정말 풀로 땡겨서 80% 정도 땡겨서 산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왜 가끔 언론 기사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건물을 100억에 샀는데 250억에 팔아서 150억의 차익을 남겼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사실 건물이든 아파트든 땅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을 2020년 이전에 샀던 분들은 대다수가 호가가 지금 2배 이상, 심지어 4배도 올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건물의 경우 호가가 그런 거지 매매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나마 위치가 좋고 임대가 잘 나가는 소형 건물의 경우는 그 호가대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형 빌딩의 경우는 안 팔립니다. 특히 강남권도 지금 매물은 많은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지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고가에 샀으니까 뭡니까? 비싸게 임대료를 받아야 유지되거나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데 경기가 얼어붙고 사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임차 수요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임차는 안 들어오게 되고 매달 은행 이자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야 하니까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임대료를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리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중소형 오피스들 또 상가들을 위주로 임대 가격을 내리게 되고 그런 것이 매매 가격에도 반영이 되니까 빌딩들의 가치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아니 공실인데 왜 임대료를 낮추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건물들이 공실이 생겨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낮추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익률이 낮아지면 건물값도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돈 빌려준 금융권에서 돈 갚으라고 자꾸 종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져서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공실이 있더라도 버티면서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것이고, 또 그래야 팔 때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 자산관리업체인 교보리얼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2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1.96%였는데요. 1분기 1.79%에 비해서 0.1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자, 서울시 내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3분기 때 1.21%로 가장 저점이었는데, 그 뒤로 최근 3분기 연속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는 버텼는데 이제 공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물론 대형 건물 위주로 공실이 파악이 되고 소형 빌딩은 사실상 집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임장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저희는 여러 번 강남권을 다 돌아다니고 서울 시내 주요 업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실 공실률을 저희가 체크도 해봤습니다. 물론 발품 팔았습니다. 빌딩들의 사무실 임대료도 지금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곱미터당 28,200원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 때는요 제곱미터당 28,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8%포인트 내려갔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0.58% 내린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시작이고 점점 더 내려갈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통 서울의 사무실 임대 시장을 얘기할 때 일자리 구역별, 그러니까 업무 지역별로 CBD, GBD, YBD, Others, 그리고 BBD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분을 짓는 거죠. 자, CBD가 뭐냐면 종로구, 중구의 도심권을 얘기하고요. GBD는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얘기하고, YBD는 여의도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Others는 용산, 마포, 상암, 잠실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을 통칭하고요. BBD는 분당, 판교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조사한 보고서는 교보리얼코가 조사한 내용을 참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교보리얼코의 보고서가 사실 제가 볼 땐 너무나도 알찹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오피스 시장의 임대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놀랍게도 GBD, 강남권이었습니다. 강남 오피스 임대료가 1분기에 제곱미터당 32,600원이었는데 여기서 3.55% 떨어진 31,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곱미터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곱하기 3.3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권의 오피스 임대료는 평균적으로 평당 103,620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보다 더 비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강남권의 오피스 임대를 해보신 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냐? 지금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거 더 비싼데?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고서의 얘기는 평균치입니다. 평균. 자, 도심권 CBD 공실률은 지난 1분기가 1.8%였는데 지금은 0.6% 더 올라서 2.4%를 기록했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실은 강남도, 서울 도심도 마찬가지로 지금 늘어만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서울에서 사무실 공실률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용산구 쪽이었습니다. 용산은 4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의 비율도 다른 곳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공실률이 낮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강남권에 뭐가 바람이 불면 전체적인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강남권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기에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올랐던 가격이 꺾이고 있다 이겁니다. 강남권은 C급 건물,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따지면 5,000평 이하의 건물들의 임대료가 3개월 전에 비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공실률도 2, 3%대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다시 반등해서 불장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우리의 일터인 빌딩들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죠. 미국은 이미 소형 빌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빌딩마저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위기의 진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 빌딩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런 위기론이 과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대도시 도심의 사무실이 텅텅 비어가고 있죠.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무실의 종말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 삼성 SRA 자산운용이 보유한 미국 오피스 빌딩 더 포털3가 있는데 여기가 경매 절차에 돌입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망가진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포털3 이 건물은요 백악관에서 직선 거리로 한 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주 좋은 건물이죠. 그런데 뭡니까?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해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벌어질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사무실에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면대면 서로 얼굴을 봐가며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해서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다시 오피스 빌딩으로 출근하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보다는 현재까지는 좀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일자리 줄어들듯 사무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피스 빌딩은 지금 계속 지어되고 있죠. 자, 심지어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는 여러분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오피스 빌딩을 아파트 용도,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게 지금 붐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미국의 오피스 빌딩들의 대출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우리 돈으로 한 152조 원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상환을 하거나 재융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재융자는 일단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오는 빌딩의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도 이걸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끝나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자, 꼬마 빌딩, 소형 빌딩, 상업용 오피스, 사기는 쉬워도 팔기는 정말 어렵다 이겁니다. 강남 불패의 한 단면을 보여줬던 꼬마 빌딩을 갖고자 했던 그 열망,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통했던 그 열망,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빌딩을 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점에 거래되었던 터무니없이 비싼 건물들, 그리고 넘쳐나는 공실들, 이제는 옥석을 잘 가려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도 가격이 좀 내려가야 임대료도 싸지고 또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할 맛, 사업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경기도 잘 돌아갈 수 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엉망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 경기가 너무 안 돌아서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걸 꼭 감안하시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값을 끌어내릴 만한 아주 강력한 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최근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주담대 대출 규모가 또 급증했죠.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비상이 걸린 것과는 정말 아랑곳 없이 개인은 아파트를 사려고 난리가 나니까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정부가 아주 강한 역대급 규제와 같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스트레스 DSR 2단계 가산금리가 수도권의 경우 1.22% 더 높게 책정된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개인의 주담대 대출의 양도 줄이고 전체적인 가계대출 규모도 줄이겠다. 이게 바로 정부의 대응책입니다. 사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을 핀셋 규제하는 식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반대로 9월부터 인하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0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 뻔해 보이는 수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와 2단계 금리를 더 올리는 방안이 과연 집값 잡는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고 아파트 가격 또한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분양가는 더 오르고 매매가 역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의 금리를 더 가산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올리겠다. 이렇게 금융위의 발표가 난 하루 만에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급 대책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바로 전세대출마저 총부채 상환 원리금 비율, 그러니까 DSR을 따져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중은행 중에 한두 곳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비켜있던 그 전세대출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금융위는 8월 20일에 대책 발표 후에 시장의 반응이 별로 없게 되자 그 다음날 8월 21일에 오전에 아주 재빠르게 가계부채가 안 꺾이면 전세대출, 정책대출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곧바로 오후에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었던 전세대출, 이걸 손을 댄 겁니다. 이래서 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 와중에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올려서 이자 장사하는 게 아니냐, 아주 신났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났고 또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출 금리를 더 올렸다는 겁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8월 26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0%포인트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마다 가보면 뛰어다니는 대출 예정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9월에는 대출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를 갈아타기로 하거나 갭투자로 사두려는 분들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막 뛰어다닙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인 은행이 바로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의 경우도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을 옥죄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강한 한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데, 물론 강한 한방이 되려면 전체 은행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신한은행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강한 한방의 시그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한 한방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자, 매매인과 임차 계약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 이른바 갭투자 매매, 이걸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이른바 썬방을 때린 겁니다. 신한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전세자금 대출과 또 선순위 채권 말소, 또 감액 관련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투기 수요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죠. 갭 투자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자본을 최대한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줄이겠다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한은행에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26일부터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은행들이 이걸 다 따라하면 모르는데 신한은행만 이걸 고집하다가 쭉 끌고 나가기에는 이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로 사람들이 옮겨가면 신한은행은 이걸 또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른 은행으로까지 다 번져서 다 전세대출을 좀 잡는다면 어느 정도 집값 잡는 데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모기지론, 그러니까 MCI, MCG를 중단했습니다. MCI와 MCG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MCI는 서울보증보험, SGI 보증보험이죠. 그리고 MCG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이걸 좀 쉽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MCI는요, 모기지 신용보험의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하는데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0.1%에서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자, 1인당 최대 2개까지 MCI 가입이 가능합니다. MCI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죠. 반드시 개인 명의의 소유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개인 명의로 근저당이 실행될 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MCI인데요. 자, 그리고 MCG는 뭐냐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보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MCY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MCG는 보증료를 집주인이 연 1회 납부합니다. 보증료를 집주인이 납부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MCG에 가입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MCG는 세대당 2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MCI, 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는 서울이 5,500만 원, 경기도가 한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가 한 2,800만 원, 기타 지역은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셨죠? 만약에 이 부분이 헷갈린다 싶으시면 다시 돌려보기 보시면 됩니다. 딱 2번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값,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요인이 뭐 분양가도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동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2019년, 20년, 21년 이럴 때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도요,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 누구나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의 문제라고 봤는데, 지금 신한은행의 이런 행동들은 유동성을 좀 더 묶어두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전세가를 더 올려받고 싶어도 더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액만큼 또 월세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결국 집값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 한 곳만 해서는
그렇게 안 되겠죠. 전체 은행이 이렇게 한다면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중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의 경우만 해도 벌써 7번째 인상을 한 겁니다. 최근에만. 자, 국민은행도 신용대출금리를 0.2%포인트 추가로 올렸는데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직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정부가 좀 더 추가 압박을 한다면 다른 은행들도 아마도 이거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상 전세대출이 집값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면 전세대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전세대출마저 막으면 월세가 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의 의견, 과연 전세대출 제한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데 유독 아파트값만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거 비용의 과다로 다른 경제 주체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동성이 과하게 풀려 상상을 넘어가는 아파트값으로 올라갔고요.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자, 다시 유동성이 또 줄어든다면 과연 이 아파트값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반등도 무조건 다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위치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 준강남이다 해서 위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위례는 인구 10만 7천 명이 조금 넘는 도시입니다. 하남시 위례동,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이렇게 3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져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준강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도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각광받던 위례 신도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반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을 때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25억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바람을 잡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례 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 그리고 의료복합타운 건립, 그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에 집값 역시 오르지 않고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아파트들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위례 신도시에서는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주소지인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참 좋고 대단지죠. 자, 전용 74제곱미터의 거래를 보니까 지난 6월에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게 취소가 됐는데요. 같은 평수가 지난 5월 한 달 전에는 1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6천만 원 오른 1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취소가 나온 겁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1년 6월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 지었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조경이나 동간거리도 좋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한 8년 차 됐고요. 용적률을 보니까 이런 용적률이 없습니다. 179%밖에 안 되니까 대지 지분, 땅 지분도 많고요. 이런 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에서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닥 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제가 볼 땐 많이 비싼 편이죠. 자, 그 옆에 위례 더힐 55라는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행정구역이 여기도 성남시 쪽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의 최근 거래가가 지난 7월 20일에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1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3억 8천만 원, 대략 20% 정도 빠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값을 조목조목 짚어보다 보니까 21년에는 그야말로 정말 미친 집값이었다, 이런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오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대출 능력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같은 위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아파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이렇게 3개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파구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좀 비싸다, 이걸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같은 위례지만 행정구역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와는 길 하나 차이입니다. 조금 넓은 길 하나 차이인데 전용 75제곱미터의 거래가가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층에 거래된 거니까 뭐 자리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센트럴자이는 5층이 거래가 됐는데 역시 75제곱미터가 1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대충 따져봐도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라고 하더라도 더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주장들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가를 보니까 지난 7월 6일에 1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7월 28일에는 이게 한 1억 정도 껑충 뛴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등기를 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최고점이 2022년 1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아직 뭐 최고점을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멀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왜 위례는 회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지리적인 위치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여길 직접 가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죠. 그래서 아침 시간 되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그리고 위례에 들어서겠다고 했던 의료복합타운은 좀 큰 대단지인데요. 여기 역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쪽 그 일대에 44,000제곱미터의 규모를 개발해서 병원과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을 유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장기간 연체해서 사업자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여부가 사라진 거죠. 아마도 땅값을 치를 브릿지 자금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땅값을 못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위례 신사선이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하고 16년째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약 자체가 없게 된 거죠. 자, 위례 집값이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채로 있는데요. 거품을 그냥 이게 거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오를지 아니면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거품이다 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례 거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표용호TV에서 몇 개월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례 신사선은 삼성물산이 2016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6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신선 자체가 기약 없이 미뤄진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애가 타는 것은 위례 거주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8월 초에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공사비를 기존의 1조 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2,700억 정도 올렸는데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사업에 참여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달려드는 시공사가 있다면 참 다행이겠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통이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위례 거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GTX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바로 서울 접근성이죠. 물론 지금 동탄역의 경우는 서울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값은 지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탄역을 좀 벗어난 동탄 지역은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동탄은 동탄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일자리보다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위례인데 지금 위례의 아파트 값에는 이미 위신선 발표 때부터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도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례 신사선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위례 쪽 집값도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또다시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그것은 미래에 오를 수 있는 폭을 미리 당겨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에 걸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금동, 마천동,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 일대에 대규모 땅, 그 그린벨트를 위례 신도시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 넓은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11월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신규 택지 후보지로 혹시 이 지역을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20년 만에 서울 강남권 신도시가 다시 개발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역시 교통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을 놔두고 파주나 양주 쪽에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 왜 서울과 먼 지역에 자꾸 공급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출퇴근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피곤해진다 이랬더니 저보다 부동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파주 쪽에 싼 땅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LH도 남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과 먼 아주 싼 땅을 개발해서 철도도 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뭡니까?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발원지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거든요.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대? 라는 것이 뉴스에 나면 일제히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반포에서 아주 가까운데? 뭐 이러면서 더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과 잠원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지 않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도곡동 지역이 규제를 피했죠.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은 이유, 그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컷 가격이 다 뛰게 놔두고 최근에 와서야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살펴보고 있다, 염두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땐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이 이상합니다. 이전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았죠. 서울시가 지난 4월에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일대 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여의도의 아파트와 그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에서 4구역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에는 잠실동 이렇게 4곳이 또 재지정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주택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 왜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두느냐 라며 항의를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또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전세를 활용한 그 투기 수요, 그러니까 갭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요. 주택거래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반포동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수준도 편리성 측면에서 속도가 참 빠르죠. 아파트도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성 측면에서 보자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비싸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고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경기는 다 얼어붙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파트 가격만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공급 말고도 아파트 가격 하향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은 쓰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